당신의 빛나는 청춘. 신이동 단편소설.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다. 소리나지 않는 TV에 시선을 둔 채 허기짐을 했다. 늦은 시간 가요 무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한때 유명했던 MC는 희끗해진 머리를 하고 여전히 친근한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깊고 낮은 주름이 그의 얼굴에 그려져 있었지만 전혀 초해 보이지 않았다. 청춘 시절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나에게 그는 늙어가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다. MC의 작별 인사가 끝나자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든을 넘은 아버지는 TV 속 MC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군데군데 저승꽃이 핀 칙칙한 피부빛에 주름이 깊었다. 누렇게 변한 흰자 위에 눈빛은 흐리다 못해 생선가게에 누워있는 동태의 눈깔 같았다. 그런 아버지는 지금 나에게 집을 하나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다. 마치 3살짜리 아기처럼. 사실은 나도 화가 났다. 여든을 넘어 새로운 사랑에 빠져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청춘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람 많은 아버지 때문에 끊임없는 열정이 차라리 징그럽게 느껴졌다.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쌍했다. 오늘 저녁 퇴근에 들어온 나는 먼저 세수를 하고 발을 닦았다. 내가 씻는 동안 저녁상을 차린 아내의 입이 대빠른 나왔다. 던지듯 내려놓는 국 대접에서 흔들리던 국물이 기어이 한쪽으로 쏠려 식탁 위로 흘렀다. 마침 식탁 의자의 등받이에 수건을 걸치며 앉으려던 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벌리며 허겁지겁 일어났다. 아내가 무안해하며 얼른 마른 행주를 들고 와 식탁을 닦았다. 되지 않았소? 아내의 차가운 손이 국물이 젖은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를 쓱 건드리며 지나가자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국 대접을 들고 뒤돌아서는 아내의 뒤통수를 바라보다 헛웃음이 나왔다. 오래된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짓궂은 대화법이라고 할까? 역시 국을 다시 떠오는 아내의 얼굴이 붉었다. 나는 뒤통수가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실 소파에 앉아 9시 뉴스를 보는 아버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내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보았는지 이내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새침한 표정으로 다시 국대접을 놓는 손길에 힘이 실렸다. 아까처럼 국이 쏟아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의 편치 않은 심사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했다. 아내는 달랑 내 식사만 차려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내 옆을 스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심술처럼 남겨놓은 냉기가 아내가 밟고 지나간 발자국에 그림자처럼 남았다. 냉기는 스멀스멀 내 발목을 휘감았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거치며 올라오고 있었다. 결국 조금 전 아내의 차가운 손이 스치고 간 사타구니까지 침범했다.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아내는 내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인 듯 내 어깨를 건드렸다. 젓가락을 잡았던 손이 반찬을 놓쳤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렇게 무심히 몸의 한쪽을 건드리고 아닌 척 시침을 떼는 것은 아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종의 언어였다. 무언가 못마땅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잔소리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갑내기의 아내만이 내게 할 수 있는 폭력이기도 했다. 조금 전 아내의 얼굴에서 보았던 냉랭한 기운은 불안한 조짐처럼 나를 주눅들게 했다. 식사 후에 닥칠
아내의 잔소리를 예감하면서 오늘 밤의 불편한 기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가 당장 걱정스러워졌다. 나는 낮에 했던 아내와의 통화를 반찬처럼 음미하면서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아버님은 기어이 그분을 모셔왔다니까. 도대체 그 아줌마 뭐야. 내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님 방을 뽀로로 찾아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나오지 않겠어? 아무래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든 게 분명하다니까. 아니면 어떤 방이 아버님 방인지 어떻게 해. 점심으로 배달된 순댓국을 막 한 숟갈 떴을 때 걸려온 아내의 전화에서 아내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내 특유의 불안정한 고음에서 신경질적인 악센트가 단어마다 튕겨나왔다. 대단히 흥분했다는 뜻이다. 아내의 표현대로 그 아줌마가 아버지 방을 묻지도 않고 찾아갈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 집을 방문했었다는 아내의 짐작은 맞을 것이다. 방은 우리 부부가 쓰는 안방과 아버지 방이 있고 딸아이가 쓰는 방이 따로 있지만 가족이 쓰는 화장실도 역시 모두 같은 모양과 같은 색깔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내와 딸은 각자의 방 혹은 화장실에 특별한 장식을 달아놓거나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특별히 곰살맞은 성격이 아니었다. 인형이나 펜시 등 작은 소품을 장식하거나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도록 집안을 꾸미는 것을 차라리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다. 그래서인지 깔끔하고 단조로운 스타일로 집안을 꾸몄다. 지방대학에 나가 있는 딸은 겨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 방문을 열어보지 않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우리 집은 일반적인 구조의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전 소규모 건축업자가 마구잡이로 지어판 빌라라서 구조가 다른 집들과는 많이 달랐다. 모두 똑같이 생긴 방문을 두고 그분이 정확히 목적지를 찾아갔다니 나는 아내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방문한 집에 와서 차를 마시는데 굳이 겉옷을 아버님 방까지 가서 벗고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아예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다니까. 아내는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아내는 흥분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아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연애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의 연애를 알게 된 것은 이미 반년도 전의 일인데 오늘 새삼스럽게 아내가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자신의 공간에 들어선 낯선 여인에게 필요 이상의 신경질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공간을 누군가 침범했다는 생각이라도 들었던 것일까? 더욱이나 한 번도 아닌 여러 번이라는 사실이 아내는 더욱 마뜩자는 일일 것이다. 아내는 그동안 자신의 공간에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해본 눈치인 것 같았다. 여인이건 자신의 공간이건 아내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다. 나는 아내의 기분을 공감하고 있었다. 기어이. 내가 아내의 전화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단 한마디였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뜻이기도 했다. 아내가 아버지의 연애사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반년도 전의 일이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안 한다며 이상하다고 계속 걱정하던 아내가 어느 날 무심코 뜯어본 카드 명세서에서 두 사람의 식사값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 매일 청구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김밥 천국만이 아니었다. 가끔씩 장미장이나 해피텔 같은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글자도 보였다. 아내와 나는 마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있는 것처럼 황당한 얼굴을 하고 마주 보았다. 서로의 얼굴에서 거짓말 아니지? 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은 비현실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건대 이건 내 얘기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는 벌써 2년 전에 여러 친지와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분들을 모시고 아버지의 팔순잔치를 제법 성대하게 치렀다. 성대하게라는 것은 지극히 나만의 생각이겠지만 그것은 우리 형편의 비교적 경제적인 무리를 하였노라는 설명이다. 그런 무리를 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연세에서 우리는 막연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잔치련이 하였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거짓말 같았던 아버지의 연애에 대한 의심은 아버지가 보여주는 요즘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다. 연애를 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아내가 엿듣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그 우연의 풍경이 아내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던 듯했다. 가끔씩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 장면을 그려내듯이 나에게 설명했다. 일요일이었어. 초저녁에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다시 잠이 쉬이 들지 않더라고. 주말이라고 잠깐 다녀간 딸의 생각을 하는데 나도 갱년기 때문인지 공연히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 물이나 한잔하려고 나왔는데 베란다에 아버님이 서 계시는 거야. 어두운 베란다의 한쪽에 서서 밤바람을 맞고 있는 아버님의 뒷모습에 걱정이 앞섰지. 깊은 밤이었고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밤공기가 차잖아. 여든의 노인에게 환절기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계절이니까. 아버님, 감기 걸리면 어떠시려고요? 내가 살짝 베란다의 문을 열면서 말하는데 내 목소리는 결국 아버님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어. 아버님은 내 인기척을 전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통화에 빠져들어 있었던 거지. 이 깊은 밤에 누구랑 저렇게 재미난 통화를 하시는 걸까? 아버님이 눈치채지 않도록 베란다의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되돌아서려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어두운 데서 가만히 들어봤어. 사방이 너무 조용해서인지 아버님은 속삭이지만 그래도 소리는 제법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걸. 아버님은 꽤 오랫동안 통화를 계속하셨어. 한참 서 있다가 졸리기도 하고 좀 죄송한 기분도 들어서 문을 마저 닫으려는데 그때 어디선가 벚꽃잎이 날아 들어오는 것 같았어. 어둠에 잠긴 아버지의 뒷모습에 외등이 비쳐서 오른쪽 어깨와 얼굴이 흐릿하게 드러난 위로 꽃잎이 흩날리더라고. 마침 바람이 불어왔는지 라일락 향기마저 풍겨오는 거야. 참 아름다운 봄밤이네 하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니까.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아내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고 했다. 아내가 들었던 한밤의 통화에서 아버지는 소년처럼 웃었고 한껏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단다. 질투를 표현하기도 하고 온갖 낯간지러운 찬사를 그녀에게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다. 손발이 오글거리는 미러를 폭풍처럼 떠들어대는 그 한밤의 풍경에서 아내와 나는 아버지의 연애를 확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잘 맞추어진 퍼즐의 모양처럼 그동안 아버지의 의심스러웠던 행동이 한꺼번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여든이 넘은 아버지의 연애를 왠지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종종 그 한밤의 풍경을 얘기할 때면 그윽한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 기억은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2층인 우리 집의 창문 밑에 잘 자란 벚꽃나무는 베란다까지 가지를 뻗어 있었으니 영화의 영상효과 같이 그 밤에 아버지한테 불어온 벚꽃잎은 아내의 상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 단지 어디에도 없는 라일락 향기를 맡았다는 것은
노인들 특유의 냄새를 없애려고 뿌린 아버지의 향수이거나 화장품 냄새였을 것이다. 더욱이나 벚꽃과 라일락이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은가. 그러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내에게 특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늦봄의 라일락을 많이 좋아했다. 소담하게 몽우리져 피어나는 연 보랏빛의 색깔과 하나하나 앙증맞은 꽃잎들의 모습. 무엇보다 골목도 들어서기 전에 벌써 훅 안겨오는 부드러운 듯 달콤한 그 향기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것을 연애 시절부터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아버지의 연애에서 어떤 환상을 가는 것일까? 어쩌면 아내는 어떤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환상을 담은 듯한 아내의 눈길에는 내게는 아직까지도 생소한 모습이다. 나는 아내가 차라리 차갑다고 표현할 만큼 무척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연애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노인들의 연애를 이토록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쩐지 아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를 놀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도 아내는 똑같은 톤으로 아버지의 연애를 묘사했다. 아내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사이좋게 해로하시는 장인과 장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두 분은 항상 다정하고 편안하게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솔직히 아버지의 연애가 내게 있어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여자든 남자든 80이 넘은 육체에 새롭게 그런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장인과 장모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은가. 손가락은 관절염에 붉어지고 허리의 힘도 강도를 잃어 구부정한 자세로 걸음을 걷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수컷의 매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든의 남성성이라니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무릎이 아프다며 매일 갈아붙이던 팥소와 냄새는 또 어떠한가. 주름투성이 아버지 얼굴에 아내가 표현한 소년의 미소를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불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맞듣지 않았다. 그 연애의 당사자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이다. 벌써 30년이 되어가지만 나는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더욱이 당신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두 분이 서로 오순도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배신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아버지의 연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불쾌한 심사가 먼저 따리를 틀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정히 지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불행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젊은 시절 대단히 호방한 성격의 아버지는 젊은 어머니를 두고도 여럿의 애인을 가졌던 듯했다. 물론 그것이 한꺼번에 여럿의 애인이었는지 혹은 오랜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가졌던 애인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여자로서 어머니의 삶이 참으로 외롭고 고단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어려서는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이 들면서 그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간신히 극복하게 된 것도 사실 오래된 일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서서히 내 인생에 격한 감정을 스스로 뭉그러뜨리던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였음을 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식사는 끝났지만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저녁을 마쳤을 시간을 알고 아내가 식탁을 치우려고 나올 만도 한데 안방에 들어간 아내는 움직임이 없다. 나는 내가 냉장고를 열고 반찬들을 다 넣어야 하나 아니면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 물 한 컵을 다 마시고 난 후 나는 식탁 한쪽에 쌓인 반찬통들의 뚜껑을 들었다. 반찬통들의 제짝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라도 되는 듯이 나는 제각기 모양이 다른 뚜껑들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천천히 맞춰보고 있었다.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안방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나는 뚜껑을 다 맞춘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이리 와 봐라. 아버지는 내가 저녁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일까? 갑작스런 아버지의 목소리에 움찔해진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네 하고 대답했다. 대답을 하고도 나는 아버지를 향해 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넣고 밥그릇과 국대접을 들어 설거지통에 담았다. 그런 뒤 수도꼭지를 틀어 빈 그릇 안에 물을 채웠다. 그러고도 여전히 뭉그적거리며 행주를 갖고 식탁을 꼼꼼히 닦았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물컵을 들어 설거지통에 담고 수도꼭지를 비틀었다. 9시 뉴스가 끝났는지 소란스러운 광고 방송이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를 비집고 경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얘야. 기다리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나를 불렀다. 조금 전 이리 와 봐라 하고 부를 때보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고 한 톤 커졌다. 나는 다시 움찔하여 서둘러 수도꼭지를 잠갔다.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광고 방송의 경쾌한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천둥 소리처럼 우르릉 울려대고 있었다. 소리는 내 머리를 때리는 듯 지나치게 커서 차라리 짜증이 날 정도였다. 저절로 미간이 찡그려졌다.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TV의 볼륨을 높인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 갑자기 TV 소리가 거슬릴까? 신경을 긁는 이 소리를 밥을 먹는 동안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30평의 공간에서 주방과 거실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TV 소리가 아니라면 신문을 넘기거나 국을 떠먹는 소리까지도 세세하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TV의 볼륨을 자꾸 높였다. 나이가 드니 귀가 먹나 보다. 언젠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 말을 한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작년인 것도 같고 혹은 10년 전인지도 모르겠다. 그때 내가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며 아버지를 위로했던 것도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앉아있는 소파로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다. 소파의 이쪽과 저쪽의 끝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방석이 2개 놓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허벅지 옆에 있는 리모컨을 한쪽 손을 길게 뻗어 당겨 잡았다. 리모컨을 TV 화면에 대고 나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화면 왼쪽 끝에 빌딩처럼 서 있던 빨강의 작은 막대는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빛을 잃었고 소리는 그만큼씩 줄어들고 있었다. 버튼을 눌러 TV의 볼륨을 줄이는 내 모습을 아버지는 굳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화면에 눈길을 둔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아버지가 됐다고 말을 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막대를 계속 집어갔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내가 막대 지우기를 멈췄을 때는 TV의 볼륨이 지나치게 작아져 있었다. 화면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모두 입만 벙긋벙긋거리며 달리고 춤추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나는 당황스러웠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TV 화면은 수족관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소리를 다시 높일까요? 하고 말했다. 화면에 시선을 두던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나를 보았다. 그건 됐고. 대답하는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서 시선을 거둬 다시 TV 화면에 고정시켰다. TV 볼륨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따로 있다는 표현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었다. 소리 때문에 불쑥 들었던 짜증이 가라앉았다. 나는 찡그렸던 미간을 펴며 짐짓 태어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아버지와 나 사이에 놓인 두 개의 방석 중간쯤에 놓았다. 슬쩍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은 상기되는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무래도 자신의 연애를 자식에게 얘기하기는 아무리 아버지라도 불편한 모양이었다. 낮에 아내와의 통화에 대한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수족관 같은 TV에서 퍼져나온 온갖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아버지와 내게 닿기 전에 거실 탁자의 표면에 갇혀 얼음거리고 있었다. 나는 TV뿐 아니라 역시 소리가 죽은 지금의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나도 수족관 안에 갇힌 물고기들처럼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금방이라도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던 아버지는 한참이 지나도록 TV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TV 내용에 빠져든 것은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나이 때문에 어두워진 귀가 아닌가. 수족관이 되어버린 공간에 아버지와 나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은 10시를 넘었고 TV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요 무대가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이 월요일 저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던 나이든 가수들이 한껏 치장을 하고 흥겨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노래는 들리지 않았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한물간 가수들의 얼굴에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주름살이 드러났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애써 즐거운 표정을 짓는 그들에게서 어쩐지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더욱 그런 느낌이었다. 고향에 집을 하나 지어볼까 한다. 오랜 침묵을 깨고 아버지는 겨우 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당신 특유의 굵은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가늘게 떨리고 있어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화면 가득 드러났던 가수들보다 더욱 짙고 많은 주름살이 자리했다. 나는 잠깐 아버지의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짐작이 되지 않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고향이라뇨? 나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생소했다. 고향이라면 아버지가 나고 자랐다던 충청도 어디쯤을 얘기하는 것이다. 대대로 양반 가문의 제법 번듯한 살림이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당신이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말 그대로 탕진하고 말았다. 당신의 표현이라면 사업을 하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사업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사기를 당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거기에 몇 번의 빚보증에 성큼 찍었던 도장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을 모조리 날리게 되었다. 모조리 날리게 되었다.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하는 아버지를 따르는 어머니의 등에 업힌 나는 겨우 초도를 지날 무렵이었다고 했다. 어찌되었건 내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는 늘 가난했고 무책임했다. 그런 고향에 아직까지 집을 지을 만한 땅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런 땅이 있었다면 아버지 성격에 무슨 일을 벌였어도 여러 번이었으면 짐작되는 일이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내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잠시 내 표정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 같았다. 여전히 표정이 풀리지 않는 나를 다시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돌았다. 아, 네 어머니 산소자리 쓰던 거기 있지 않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은근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잠깐 어지러움을 느꼈다. 멋쩍은 듯 괜한 미소를 지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거기요? 하며 간신히 대답을 했다. 무심한 척 겨우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 TV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자 우리 가족은 당장 어머니를 모실 곳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고향의 먼 친척쯤 되는 집안에 찾아가 산 중턱에 땅 200평을 어렵게 얻었다. 당시 시세에 덜하지 않은 값을 주고도 우리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그저 감동했던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합장해서 함께 묻어달라는 말을 했다. 젊은 시절 다른 여자들에게 아버지를 빼앗겼던 어머니가 뒤늦게라도 아버지 옆에 있게 되어 잘했다는 말을 하며 동생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까지 했었다. 그때의 산 중턱이 30년 동안 어머니의 산소 밑으로 몇 채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제법 풍광 좋은 전원주택지쯤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가 5년 전 문중에 납골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머니의 위패를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다. 어머니의 산소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었던 것이다. 늙은 가수들은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반백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당당히 노래를 부르는 여자 가수의 얼굴에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아직 살아 계셨다면 어느 정도쯤 되었을까? 어머니의 늙은 모습을 가늠해 보지만 전혀 짐작이 안 되었다. 돌아가시던 그 즈음에 50살이 조금 넘은 어머니의 모습에 주름살을 아무리 덧대어 그려보아도 어머니의 늙은 모습은 더 이상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는 문득 어머니를 기억해 보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바람 많은 아버지 때문에 참 불행했던 청춘을 보내셨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바람이 아직도 잠들지 않아 어머니 계셨던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며보겠다고 꿈꾸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니는 아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왔다. 소리 없는 TV 위로 어린 시절의 사파 하나가 어른거렸다. 7살 무렵의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는 나를 깨웠다. 삼거리에 있는 막걸리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심부름이었다. 어린 나는 술집문을 두드리며 아버지를 불렀다. 한참 후에 난닝구 바람에 아버지가 나와서 내 뺨을 때렸다. 눈물을 흘리며 무심히 들여다본 술집 안의 방에는 이부자리가 깔려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도록 생각해봐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때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울면서 돌아온 나를 어머니는 말없이 안고 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어머니는 나에게뿐 아니라 동생에게도 2번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심부름은
시키지 않았다. 그 새벽의 풍경을 나는 오랜 후에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맞은 나의 뺨을 말없이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가졌을 슬픔이 때때로 가슴을 먹먹하게 물들였다. 집은 뭐 하시게요? 여전히 TV에 시선을 둔 채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무릎 사이에 두 손을 맞대고 천천히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다. 좌우의 손바닥이 위아래로 교차될 때마다 어깨가 번갈아 오르내렸다. TV를 볼 때마다 무심히 하는 아버지의 행동이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보아오던 아버지의 행동이 문득 눈에 거슬렸다. 가슴 저 아래 어딘가부터 스멀스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미간이 찡그려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안의 감정이 스스로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내가 내려가서 살려고 그런다. 아버지의 대답에 나는 감았던 눈을 떴다. 여든 넘은 노인네가 혼자 어쩌시려고요. 지금 집에 그럴 돈도 없고요.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해서 안 돼요. 그냥 여기 계세요. 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안의 화가 제 스스로 넘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런 노력이 목소리에 힘으로 실려 딱딱한 목소리로 드러났을 것이다. 내 목소리에 기가 눌렸는지 아버지가 움찔 물러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사업을 한다고 밖으로만 돌아 집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은 술장사 말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 아마도 아버지의 애인이 대부분 술집의 여자들이어서인지 어머니는 술집만큼은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손맛이 있는 어머니의 식당은 제법 손님이 많았고 우리 형제는 책임감 없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않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 말없이 TV만 향한 채 아버지는 가끔씩 흠흠하고 헛기침을 했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때면 그랬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한 것에 아마도 화가 난 것 같았다. 고향에 아버지 혼자 내려가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그 아줌마를 나는 만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그녀의 존재를 설명들은 일도 없었기에 내가 그녀의 얘기를 먼저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쯤에서 그녀의 얘기를 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침 오늘 낮에 다녀갔더니 더욱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저 앉아 있었다. 소리가 없는 TV는 여전히 수족관처럼 뻐끔거렸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방석 2개가 있었다. 가요 무대가 끝나고 아버지는 둘 사이의 중간쯤에 있던 리모컨을 들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는지 파 소리와 함께 TV가 꺼졌다. 수족관의 물고기처럼 벙긋거리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아버지는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굽은 등을 하고 한쪽 다리를 끌듯이 걸었다. 조용한 집안의 실내화를 끄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기차 소리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화장실 앞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기차 소리와 함께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일시에 정적이 찾아왔다. 오늘이 지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몇 날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흠흠 헛기침을 했다. 사실은 나도 화가 났다. 여든이 넘어서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욕구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존경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는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에 불을 끄고 잠시 서성거렸다. 뜻밖의 찾아온 어둠에 모든 것이 잠겼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어둠을 뚫고 밖에서 들어오는 흐릿한 빛이 사물에서 반사되었다. TV도 소파도 거실 중앙의 탁자도 서서히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어온 빛이 가로등인지 달빛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무슨 빛이어도 상관없었다. 조금의 빛만으로도 사물은 받은 빛을 반사시켜 제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침착하게 드러나는 거실의 모습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내 안에서 출렁이던 알 수 없는 노여움도 가라앉는 듯 했다. 여전히 펴지지 않았던 미간을 바로하며 안방을 향해 걸었다. 침실등만 켠 채로 흐릿한 안방에는 아내가 들여다보는 핸드폰이 뿜어내는 푸른빛이 반짝였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딸과 문자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아내의 얼굴이 핸드폰의 빛에 푸르게 빛났다. 아내는 내가 들어오자 핸드폰을 끄고 나를 보았다. 아직까지도 잠들지 않은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다. 아내가 누운 침대의 안쪽 비어있는 내 자리를 찾아 나도 누웠다. 아버님이 낮에 다녀간 그 아줌마 얘기해? 아내는 하루 종일 내게 보였던 히스테릭한 모습이 거쳐 있었다. 나는 아내의 다정한 말투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긴장이 풀린 안도의 한숨이었다. 한숨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미처 거치지 않았던 나머지의 노여움과 사그라지지 않은 화가 한숨과 함께 옅어지는 듯 했다. 신경질이 없는 아내의 모습이 문득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아내의 질문에 고개를 흔들어 대답을 하자 아내는 그럼 무슨 얘기를 여태 했어? 하고 다시 물었다. 아내의 얼굴에 드러나는 궁금한 표정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내는 더욱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했고 나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아랫도리가 뻐근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건 됐고. 나는 비실비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당겨진 손에 끌려온 아내가 내 가슴팍에 엎어졌다. 이 양반이? 아내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며 조그맣게 소리쳤다. 당황한 아내가 내게서 몸을 떼려 하자 나는 소나기에 힘을 주어 아내를 더욱 당겨 안았다. 가슴에 안긴 아내의 상의 밑으로 손을 쓱 밀어 넣었다. 손바닥에 아내의 가슴이 잡혔다. 나이 들어가면서 탄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보드라운 아내의 가슴을 나는 손바닥을 펴며 부드럽게 쓸었다.